지난 10월 30일 미국의 3분기 GDP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시기였던 만큼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과는 전문가 예상치 3.21%를 약간 하회하는 2.8%로 발표되었습니다. 이거 미국 성장률이 앞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미국의 장기 성장률이 1.8%인데 이것을 상회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아직은 경기 둔화가 염려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고려했을 때에도 여전히 괜찮은 상황이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강력한 소비자 지출과 기업 투자는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남은 올해 총 50bp를 내릴지 말지가 중요한데 패드워치에 공개된 11월 금리 인하 확률은 25bp 인하가 95.6%, 12월은 25bp 인하가 81.3%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는 금리를 상승시킬 만한 이벤트가 없다면 변동될 경우는 없어 보이는데 세관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올해까지만 하고 오는 2025년부터는 어느 정도 길게 동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전처럼 저금리인 상황은 쉽게 오지 않고 3%에서 4%대의 금리를 올해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미국의 채권금리는 10년물 기준으로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가장 큰 화두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초점은 트럼프 당선의 분위기를 맞추고 있는 듯합니다. 발표되는 지표들은 대선과 다르게 독립적으로 발표되겠지만 대선이 끝나면 모든 지표들은 차기 정권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반드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11월 5일 미국 대선이 시작됩니다. 결과 발표까지 반드시 주목해주세요. 미국 대선 결과가 트럼프 정부 이기를 알렸습니다. 트럼프의 선거인단 과반 확보가 확정되면서 승리 선언을 했는데요. 4년 만에 다시 재집권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당선인 신분을 유지하고 오는 2025년 1월 20일 공식적으로 취임 예정입니다. 선거운동 당시 이야기했던 공약 중에 관세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정부 1기 때 무역 대표를 맡았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에게 다시 한번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라이트하이저는 강경론자이기 때문에 중국에 강한 관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60%까지 관세를 부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8일은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요. 모두가 아는 대로 0.25bp 인하를 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bp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12월은 0.25bp 인하를 할지 셈법이 복잡해졌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와 세금 인하는 인플레이션이 되살아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금리 문제에 대해 연준에 압박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준금리 발표 이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법적인 문제로 연준 의장을 해임해야 된다면 그만둘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연준 의장이나 총재를 해임하는 것은 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확실한 선을 긋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트럼프와 연준의 대립 구도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연준을 주무르고 싶어 할 것이고 연준은 객관적인 지표만을 보고 의사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둘의 대립에 따른 방향성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계획했던 일들을 순조롭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연준의 협조가 필요할 텐데요. 파월 의장과의 관계가 좋지는 않다 보니 차기 연준 의장을 미리 선임해서 파월 의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이야기도 나온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의장을 미리 선임하면 새로 선임된 의장의 방향성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속된 말로는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드는 것이죠. 상황만 두고 보면 씁쓸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환율도 장중 1402원까지 돌파하며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기 부양책 결과에 따라서 환율이 요동치기 때문에 예의주시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물가에는 분명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방향성에 놓여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이후 각 부처의 수장을 임명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 최초로 기업가를 정보부처 수장으로 임명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일론 머스크가 내정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미국 정부 효율부에서 미국을 성장시키기 위한 일을 할 것으로 주목됩니다. 부처의 명은 도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그 도지를 연상케도 하는데요. 이는 미국 정부 효율부의 스펠링 약자를 따온 것이고 줄임말이 도지가 되었습니다.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머스크는 정부에서 4가지를 중점적으로 헤쳐나갈 텐데요. 미국의 관료주의를 해체해 나가는 것과 미국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예산을 삭감하고 연방기관을 축소하는 것인데 얼마 전 약 400억에 해달하는 연방기관은 99개면 충분하다는 발언을 해서 모두를 놀라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말은 빈말은 아닐 것 같은데요. 머스크는 과거에도 트위터를 인수한 후에
직원들을 80%대량 해고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불필요하게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없앨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발표된 지표에서 물가 상승 우려가 나타나면서 파월 의장은 경제는 우리가 금리를 빠르게 낮출 만한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며 12월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 같은 사인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발언 이후에 패드워치에 공개된 금리 인하 확률은 지난주 80%대에서 60%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발표가 남아있는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음 달 올해 마지막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가 결정될 텐데요. 특히 발표되는 10월의 지표는 당시 미국의 태풍 피해로 인해 불완전한 지표가 될 수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신뢰할지에 따라서 인하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물가 상승 불안과 트럼프가 내세웠던 공약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인플레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현재 채권 시장이 불안한 상황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무섭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추측 가능한 이유와 향후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가상자산의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트럼프는 사실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트럼프는 미국의 통화는 오직 달러뿐이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가 입장이 바뀐 이유는 비트코인은 더 이상 달러 패권 위협 대상이 아님을 판단했을 것이고 오히려 비트코인을 산업군에 적용하여 현재 각국의 환전 시스템이라든지 결제 플랫폼에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을 이용해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소유하고 있는 트럼프 미디어에서는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의 상표를 출원하는 등 산업에 미리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원한 것은 암호화폐 지불 플랫폼으로 누구나 환전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1970년대에 발생한 석유파동 이후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고 산유국 공급량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1975년도부터 전략 비축류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유사시 대비하여 원유 재고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미국의 상원 의원인 루미스 의원은 비트코인을 매년 20만 개씩 매입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비트코인도 금과 석유처럼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쌓아두어야 한다 이야기하였습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현재 비트코인의 가치 개념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바뀌어 시대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이 20만 3천 개로 1위이고 중국이 19만 4천 개로 2위, 영국이 6만 1천 개로 3위로 있고요. 어쩌면 비트코인은 변화의 시기에 있는 게 아닐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도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2일 트럼프는 미국 재무부 장관으로 스콧 베센트를 지명하였습니다. 베센트는 헤지펀드 운영 경력이 있고 미국의 억만장자 중 한 명입니다.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에너지 생산량을 증대하겠다는 입장이고 국가의 부채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암호화폐가 어떠한 정책 테두리 안에 있게 될지 주목해봐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센트는 트럼프에게 333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재정 적자 문제를 2028년까지 GDP의 3%로 줄이는 것, 규제 완화를 통해 GDP 3%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 석유 생산량을 300만 배럴 증산하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방향성은 고용을 증대시키고 국가 부채를 줄여서 미국의 성장을 도모하고 에너지 가격 안정화로 방향성이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텍사스 댈러스에서 파월 의장은 경제는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다며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가 꺾이지 않는 것과 더불어 트럼프 당선에 따른 관세 인상 효과의 우려를 표현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입장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베센트와는 맞지 않을 수 있고 파월 의장은 임기 기간 동안 충돌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12월의 금리 인하는 갑작스레 중단할 이유 또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 지표는 모두 예상치와 부합하는 데이터니까요. 그리고 현재 가자지구의 휴전 논의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한 러시아와의 휴전을 언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에너지 가격 안정화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추수감사절도 있었고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주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